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국민들이 생계비 위기에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 어느 경고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슬픈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1년 전에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제시했던 스크루플레이션 경고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만큼 이 사안들 종합적으로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장 초반에 발표됐던 IMF의 미국 경제 전망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최대 관심사니까 이거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올해 뭐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그 10월이니까 올해 성장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내년도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재테크 관련해서 내년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표 직전에 내년 성장률이 이렇게 제로 성장대로 가는 게 아니냐, 제로 % 성장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론적 예상을 이게 우려했습니다는 내년 성장률 1%, 딱 1%로 그냥 그대로 유지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이고요. 이건 이제 올해 성장률의 4월 전망, 그다음에 7월 전망, 10월 전망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됐고요. 이건 뭐 그대로 큰 의미가 없고 내년 성장률이 1%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로 성장 %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뉘앙스로 보면 사실 1%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발표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보면 그럼 1%는 어떠냐 하면 미국 페드가 이렇게 미국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을 한 1.75%로 보니까 이 오큰의 법칙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0.75의 디프레 갭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아주 큰 얘기를 했는데요. 딜라인가요? 그래서 향후에 그 미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 닥칠 것이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사신 그 벤 버냉키 전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브론키스 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 미국 경제가 연착륙도 이렇게 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뉘앙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비관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미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통화 정책의 파월 장관,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앨런 그 재무장관이 상당히 난색한 변화를 보여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잭슨 홀 미팅 이전까지도 미국 경제에 낙관을 했습니다. 많은 그 비관론 가운데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불과 2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경기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에서 보면 인플레가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월에 그 실업률, 그 다음에 9월에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11월에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의 인상 폭을 낮추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IMF의 인플레 우려 전망과 함께 곧바로 이제 11월 3일에 있는 양일가 있는 페드 회의로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폭의 완화, 소위 피벗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IMF 미국 경제 전망까지 나온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분이 관심이 되는 11월 달의 페드 회의, 이거는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더 펜 차트 분석에서 가운데 적색 표시가 더 두텁게 되고 적색 표시가 더 넓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분위기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이전에 발표됐던 보고서와는 좀 많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각 파트별로 제목이 약간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홍영거께서 20대 한국은행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IMF 보고서의 원문을 물론 이제 해로 보면은 좀 이렇게 개인적 사정이 있을 때 몇 번에 걸쳐서는 원문을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을 솔직하게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40년 동안 이렇게 IMF 보고서를 전부 이렇게 지켜본 사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쪽에 회의도 참석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워딩으로 보면 워딩에 이렇게 쫙 전반적으로 보면
워딩이 굉장히 좀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무거울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올해의 숨가쁘게 IMF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까지 올 들어서 9월 달까지 나타났던 올해 그 대형 변수들이 유독히 대형 변수들이고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하지 못했는 행태 변수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대형 변수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그 경제 봉쇄 조치, 페드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이런 것이죠. 굉장히 대형 변수들이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말에 전망과 이번에 전망을 비교해 봐서 올해 성장률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한 1%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이 1.5%포인트 치밀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대형 변수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 이제 전앵커도 이제 논문을 쓰실 때 각 파트별로 이렇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약을 갖다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각 파트별로 제목은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찰스 터러가 이제 세계 여기서 비관론자 중에서 큰 사람인데요. 퍼펙트 스톰과 앞으로 증시에서 5년 이내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겠다 하는 입장을 이해한 앵커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마찬가지로 검은 먹구름,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40년 동안 IMF의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슬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위기가 여러 가지 용이 나왔습니다는 The Cost of Living Crisis에서 네. 생계비 위기라는 표현, 이 표현이 가장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슬프고 이렇게 가슴 아픈 경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채워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정말 이전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소제목들을 봤을 때 어둡게 달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생계비 위기 같은 경고성 문구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경고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그렇다면 세계 국민들의 인플레 고통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계비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이렇게 가 차지하는 생계비 위기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역시 성장률 전망보다도 인플레 전망이 가장 핵심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올해 들어서 이게 IMF가 전망했던 것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세계 인플레는 전망할 때마다 상향 조정폭이 컸던 여러핑 인플레 조정이었다 하는 것도 올해 IMF 전망, 그다음에 각 예측권의 전망의 어떤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망치를 7월 말 비교해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제가 세계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의 7월 전망이 8.3%였습니다. 지금 세계 인플레 타겟팅이 선진국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한 2%지 않습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타겟팅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한 3.5% 정도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3% 정도인데요. 올해 8.8%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치 이거 대비해서는 약 3배 정도 해당된다. 엄청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은 좀 잡힐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엔 절대 수준은 올해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금리 인상이 좋지가 가니까 노력하니까. 근데 내년에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 7월 전망이 5.7%인데 이번에 6.5%. 한번 상향 조정표에서 왜 생계비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7월 전망에 비해서 세계 물가 상승률의 상향 조정폭이 0.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상향 조정폭이 0.8%포인트로 더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고통에서 보면 전 앵커가 이렇게 미인이 있지만 항상 미인을 보면 여기서 변동이 없으면 체감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전 앵커에 대해서는 미인이 있지만 한테 확 받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그 변화되는 모습이 사실 그 전 앵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수준보다도 인플레 상향 조정폭이 커진다 하면 그만큼 피부적으로 와닿는다. 그래서
생계비이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물가만 그러냐 하면 시청자분이 서운해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왜 생계비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코로나 이후에 소득 계층별로 보면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아주 못 살고 중산층이 밑으로 붕괴되는 소위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인구 피라미드의 바텀 밑에 계층들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계층들은 세계 각국의 인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소득 수준의 가처분 소득은 좀 낮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디지털로 오늘 깃경제 이게 미국의 노동부에서 분류 기준에서 자꾸 실업률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업률 개념이 이게 경기를 받쳐주는 마지막 버팀목인데 이게 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미국의 노동부에서 깃경제를 분류분리해서 정식적인 직업 분류로 하겠다 하는 고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이 9월달 3.5%에서 완전 고용 나오지만 밑에 계층들은 사실 IT라든가는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노동의 초과 수요가 되지만 밑에 계층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계층들은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0년 동안 빚이 무서운지 모르는 과정에서 썼는데요. 하위 계층들은 이게 꽉 되기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조금이나 올리면 빚 부담에 의해서 사실 가처분 소득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최대 생계비기에 이렇게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위에 고용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감소라든가 빚 부담 증가, 다시 말씀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 IMF가 이번에서 Cost of Living Crisis 문제는 단순히 생계비 위기에라는 용어 자체 위에도 이 실체를 보면 네 가지 복합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건 경기와 금융 사이드와 경기에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경기가 떨어지는 측면이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측면,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오늘도 IMF가 금융 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렇게 돼서 이걸 복합하는 S&P 복합위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국민들이 생계비 위기에 닥치는 그 주범이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 수출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사항이죠. 네. 오늘 IMF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계비 위기가 국민들이 닥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대국으로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세계 각국을 위해서 좀 자기네들이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국의 보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달러 강세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봉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달러를 유도하면 다른 국가는 통화 약세될 수밖에 없거든요. 통화 약세되면 공급망의 코스트가 무척 높은 상태에서 오면 그만큼 자국 통화 약세에 따라서 수입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인플레를 다른 국가에 수출해 주는 꼴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뭐 보치 라인, 뭐 무슨 라인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는 여기까지 뚫리는 이런 상태에서 앉아서 당할 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각국들이 사실 자국 통화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측면에서 약세에서 강세를 돌리기 위한 안정화 조치가 되는데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일본도 지금 145엔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꾸 뚫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다른 국가의 통화도 상당 부분 어렵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되면 자 미국도 사실 부메랑에 의해서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사실 올해 그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4.4% 봤는데 이번에 1.6%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앵커도 일반적인 미국 경제 모델에서 뭐 미국에서 개량 경제 공부해가지고 모델 돌리는 것 아니더라도 야 4.4%에서 불과 9개월 만에 1.6%를 IMF 떨어져 스텝이 250명인데 그것도 세계적 석학이고 노벨 경제학상 탈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야 그렇게 해서 코스트 드릴 필요 없이 내가 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전 앵커가 겐또 찍더라도 겐또는 무엇이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겐또를 찍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 4.4%에서 1.6% 떨어지는 이런 측면의 예측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라든가 이런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 했지만 올해 성장률을 보면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 보호주의를 가죠? 그럼 다른 국가 이탈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탈미국 현상, 탈페드 현상, 탈달러 현상, 내년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달러 부메랑,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 부메랑,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부메랑,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는 개별 국가별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들도 설명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마찰이 심화되고 네. 지금 7중 전에 16일부터 공산된 대회니까 중국 경제가 개별 국가에선 가장 전망이 이렇게 관심이 됐었죠. 근데 역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0.4%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이것이 부담이 돼서 이번에 성장률을 일전에 한번 올해 성장률 다시 한번 낮추겠다 하는 쪽에, 왜냐하면 2분기 성장이 워낙 낮게 나왔으니까 0.4%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률은 3.2%로 또 한 차례 조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내년 측면에서 일단 중국 경제는 내년에 회복이 된다. 올해 3.2에서 내년에 4.4%로 성장률이 일단 절대 수준으로 높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진핑이 시황제 등극 이후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몰입할 걸 것이다 하는 이런 근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경기 저점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 올해 성장률에 대비해서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자,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 높아지는 게 아니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4.4% 올해, 중국이 3.5% 해서 이게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앞서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내년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1%로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4.4%까지 회복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 경제가,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해서 경기에 좋았다. 경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시사하는 거다. 향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도 경기 침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상당히 피박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경제 전망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도 역시 세계 최고 성장률을 누가 기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이로 전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근데 역시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난 그 7월 전망에 7.4%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6.8%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3.2%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게 지금의 인도의 배다. 그래서 인도의 적립펀드 매일 넣는 것은 지금 최고의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지정학적 위험이 내년에는 이렇게 게오르바 총재도 내년에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망 직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는 동북아가 핵심되지 않겠느냐, 반도체가 한반도가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사실 그 아시아권에서 남부아시아의 그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고질적인 국경 분쟁도 글로벌 지정학적의 한 요인으로 가세될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순환상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저점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점이 이제 이게 뭐 저점이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까지 지난 7월 전망 이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4월까지 한번 보면 지금 코로나 경기는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식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식는다 하는 냄비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설비 투자보다는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확 금리를 인상하니까 요거에서 경기 모습이 좌우되는, 그래서 코로나 경기는 요즘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정점일 때 더 올라가고 저점일 때 더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프로사이클리컬리티를 해서 경기 수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짧아진다. 과거 뭐 주글라 파동, 뭐 이렇게 퀴친 파동 하면 4년, 10년 이렇게 주기였는데 지금 1년 주기다. 그래서 이것을 쇼트닝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에 세계 경기가 정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전행국께서 말씀을 정점론 얘기가 거의 많았던 겁니다. 그 1년 전입니다. 근데 올해 2분기가 이게 스롭 아웃해서 저점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세계 증시를 좋게 봤던 대부분 전문가들이 좋게 봤던 시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전망에서는 저점이 고른 깊어지지 않지만 사실 이 저점이 이게 장기화된다. 이게 기간이 간다. 밴드 저점이 된다는 게 밴드 저점. 밴드 저점. 이게 단극 저점이 되는 게 아니라 밴드 저점이 되는 게 하나의 특색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밴드 저점이 이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밴드 저점은 뭘까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뱀이 꾸불탕 가는 스네이크형 경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네이크 경제는 시스템이 문제가 될 때, 넌 시스템이 제대로 확고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젤리형에서 지금 뭐 저는 거가 어렸을 때 잘 살았었던 자녀분이니까 젤리 물면 젤리가 뭐냐, 뭐 물커덕 하면 물만 꽉 기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코로나 경기가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은 뉴 앱노멀 미래치까지 오니까 저런 경기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지난번에 전 앵커가 말씀드렸네요. 지점을 하고 추한 이런 경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 그런 거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는 상당히 변동성이 연말까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증시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전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IMF가 회원국들에게 많은 정책 권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 권고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 지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들이 이렇게 디폴트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 위험은 그것이 국가의 재정이든 개인적인 디폴트든 디폴트가 용어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 문제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이 또한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출률이 많더라도 재정 준칙을 강조해서 자 국민 GDP 대비해서 성장하는 만큼 쓰라 하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거든요. 이번에 재정 준칙을 이렇게 권유했던 것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년 전에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 경고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네, 사실 1년 전에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사실 그 스크루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거기 나와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 아마 작년에 한국 경제 보면 일면 통합에 스크루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누가 했냐면 시브리스 파트너의 가스라는 사람이 처음 언급했습니다. 자, 이 용어가 오늘 IMF에서 나온 생계비 위기와 관련해서 같이 연상되냐면 스크루플레이션, 스크루 쥐어짜도. 네. 그다음에 여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합이익이 되는데 추경호부청이 외환이익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역 수지는 적자인데 아직도 경상 수지는 올해 연간으로 흑자가 될 것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아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경제정책에 주타학해서 이창용 이렇게 총재께서도 하위 계층에 좀 이렇게 주타학회를 맡아달라 하는 입장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K장 구조에서 BOP 계층들이 굉장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빈곤층 계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생계비까지 나올까? 그래서 지금은 밑에 계층까지 감안해주는 이런 정책을 좀 펴주십사. 그런데 지금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너무 위계층대 생각하는 측면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말은 좀 자제하고 좀 이렇게 국민들이 다가서는 밑에 계층에 다가서는 이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젯밤에 공개됐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스크루플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